어떻게 청중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뭐 의견이나 코멘트나 질문이나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너무나 방대한 주제를 커버를 해서 얼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최성재 선생님? 최성재 선생님 질문 있으신 거예요? 마이크가 안 예, 돼. 제가 좀 질문할까요? 네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이 늦어서 잘 못 들었는데, 김태환 박사님 발표하는 거 제가 충분히 못 들었는데요. 일단은, 다 오늘 이 중요한 과제로 두 분 다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질문은 일단 질문 좀 하고 나름대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박사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의 문제하고 장래의 문제하고도 같이 겹쳐 있는 문제인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간간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직역연금하고를 합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연금제도 계획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방향이지만, 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구인혜 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이 60세 이상, 65세 이상 고용률이 OECD 국가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이유도 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소득 보장 수준이 안 되니까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을 했는데도 소득이 모자란다 하고 그렇게 같이 통계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은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고용률이 높으면서 이제 빈곤율이 높은 거는 뭐냐 하면은 60세, 실제로는 이제 50대 초반에 퇴직해가지고 소득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2세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때문에 일을 했는데도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조금만 분석을 좀 더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제도, 앞으로 현재 문제고 장래 문제하고도 관계되는데, 이게 이제 정년 문제예요. 정년 문제. 정년 문제가 바로 이제 인권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에 인권 보고서도 그렇고, WHO에서 지난 3월 18일에 내놓은 이 연령주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간간히 얘기되고 있는 건데, 정년은 사실은 이거는 나이를 가지고 사람의 노동권을 배제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직까지 큰 세계적인 이슈화가 안 되는데 이제 인권 문제로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정년을 연장을 해야 돼요. 앞으로 갑자기 연장해야죠. 갑자기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일본은 지금 70세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점차 개선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년 폐지와 더불어서 무슨 문제가 필요하냐 하면은 능력급 제도로, 우리는 지금 연금 가급 제도,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그 웨이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거는 OECD 보고서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데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합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차별하고 노동력을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연령주의를 같이 배격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밖에 되지 않을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뭐 다른 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노년학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최근의 동향은 뭐 다른 사회과학 이론에서도 그렇지만 라이프 코스 티어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생애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WHO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국제기구에서도 이제 노후 빈곤 문제와 더불어서 노후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이론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많이 이제 지금 검증되고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라이프 코스로 어프로치를 해야죠. 노인 빈곤 다 돼가지고 노인 퇴직할 때 다 돼가지고 노인 공공부조로 또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식의 대책은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요. 백날에도 똑같은 대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라이프 코스 티어리로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이 소득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혹시 발표자나 또는 토론자께서 의견을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 다른 질문 좀 더 받아볼까요? 하나하나 답하기보다. 네.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용률이 정말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말 높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이 그렇게 고용이 돼? 사회 참여를 그렇게 해? 라고 놀랐는데 사실은 정말 생계를 위한 고용이거든요. 그런 상태와 사실 우리 지금 노인들의 고용률 높은 거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률 높은 것의 그 함의는 뭐 그런 거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성전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정년제 폐지 문제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요. 혹시 다른 질문이 손 드신 분 별로 안 계시네요. 뭐 구인혜 선생님 답하시겠어요? 반응하시겠어요?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최성재 교수님 말씀하신 노인 고용률 취지가 결국은 일종의 연금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노인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인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시작할 때 이제 고용률 얘기를 한 거는 마치 우리나라의 노인의 시장 소득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서구에 비해서 뭔가 일을 덜해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아니지만은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최성재 교수님 시각에 중장기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걸 바로 실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안정된 소득계층, 그래서 실제로 60세까지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계층에게 5년을 더 연장해주는 그런 효과로 나기 때문에 당장에 굉장히 그 이전에 50대 초반부터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 50대서부터의 고용 안정이나 재고용을 전반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고용 안정성을 높여가면서 일정한 시기에 정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에는 사실 더 급한 거는 연령 가입과 연령 수급 연령 사이의 갭이 60세 미만에 가입이 되고 실제 연령 수급 연령은 62세, 63세로 높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요 갭을 줄이는 문제가 사실은 저는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말씀하신 생애과정 시각에서 근로연령기 때에서부터의 어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라든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문제를 같이 좀 접근하고 사회보장에서의 어떤 사각지대 문제를 같이 접근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한 선생님, 그 국민연금하고 직업연금 합치는 게 무슨 어떻게 관련이 되냐 질문 계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연구하고 이제 공무원들과 논의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건데, 정책적 의지 차원에서 좀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얘기하고요. 아마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 개인적으로 느낀 건 정책 의지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직역과 국민연금이 통합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고요. 그 뒷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구인혜 교수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복지 패널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현재 복지 패널이 한 14년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대 초반부터 연금 수급까지 이제 이 생애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 50대가 명확하게 이제 양극화되어 있어서 아마 좀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연금도 내시고 그 소득이 이제 자산으로 축적이 되면서 뒤에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빈곤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반면에 비정형적이거나 불안정하거나 자영업자 계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자산 축적이라든지 소득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연금도 제대로 못 내시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노인 빈곤도 넘어가듯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이 50대 되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도 되게 많이 중요하지만 50대 중장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이것이 뒷부분에서의 이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 중에 이제 정년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까 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년의 문제는 또 좋은 직장 이 말을 하는 순간 좋은 직장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형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정년과 연계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정년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대기업 이런 것들보다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전환 교육을 통해서 그쪽으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김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고용 서비스가 거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런 고용 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50대를 위한 서비스와 일자리 보장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실 리가 없는데 사실은. 네, 하세요. 네. 아니 이제 이 전체 뭐 누구든지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빈곤을 따질 때 중위소득 50%가 이제 국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석재은 교수님도 말씀하시다 보면 실제로는 지금 30%를 하고 있고 앞으로 약간 40%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대단히 말하자면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는데, 다 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국제 수준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한국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발전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GDP나 뭐를 봐서 그 기준을 채용 못할 거라고 복지학자들이 미리 그 포기해야 되는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우선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아니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복지라는 게 어차피 세금이 있고 뭐 누진세가 있고 그 복지 나오는 건데, 따라서 복지학회든 어디든 세금은 올려야 한다. 복지가 늘기 위해서는 세금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를 조금 얘기를 정치가들은 못하지만 학자들은 못할 이유가 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누진이지만 세금을 올려야 복지 수준을 올린다.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저 보수 정당의 어떤 저 분도 뭐 중위에 뭐 복지를 하려면 중위 수준의 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복지학자들께서 그런 이유를 못 하는지 왜 잘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건데 아까 우리 석재훈 교수님께서 다차원 빈곤선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소득만이 아니라 건강, 돌봄 이거 다 맞는데 그러면 그 다차원적인 어떤 빈곤선의 기준을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고 누가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근데 아까 언뜻 듣기는 조금 그 개별 복지사일까요? 아니 뭐 기준이야 이제 다른 데서 만들겠지만 그 집행의 유연성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쉬워 보이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는 느껴지는데 지금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준이 되려면 이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석재훈 선생님 먼저 대답해 주시죠. 나중 질문부터. 일단 이제 그 구체적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차원 빈곤에 대한 다차원 빈곤선을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통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소득, 그러니까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소득으로 잘 환원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이 빈곤하면 그러니까 빈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거 빈곤이라든지 돌봄 빈곤, 뭐 심지어 이제 사회 뭐 참여 빈곤, 뭐 이런 그 고용 빈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고용 빈곤은 빼더라도 어쨌든 그런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해서 기준 그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돌봄 제도를 사회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어쨌든 돌봄에 대한 니즈를 그 각각의 이제 산정을 하고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들을 대응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돌봄이든 교육이든 보육이든 필요한 가구는 필요하지만 또 필요 없는 가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필요의 크기도 굉장히 개인 가구나 개인별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빈곤에 대한 대응책들은 다 표준화해가지고 표준 가구 중심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빈곤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필요를 표준으로 그냥 상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미충족 욕구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실제적으로는 최저 생활이 안 되는 가구나 개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통적으로 생활하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표준적인 것들을 적용해도 좋지만 그 개별 가구나 개인의 상황 따라서 다른 그런 맞춤이 필요한 어쨌든 의료 욕구나 뭐 지금 돌봄 욕구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특정한 제도들을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특정한 거기에 대응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통 경비들만 화폐 빈곤, 그러니까 소득 빈곤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드렸던 그 다차원적인 그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충분한 제도가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충분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개별 필요 지출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공통 경비에서 그 필요 지출 부분을 지출하다 보면 사실은 최저 생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빈곤선이라는 것들을 나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준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저는 현실 가능하다.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지출 부분 이제 중위소득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빈곤선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적정소득,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적정소득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정말 최종 안전망인 그 지금 이제 빈곤선 얘기를 좀 우리가 섞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최종 안전망으로서의 빈곤선을 어디다 긋고 우리가 이제 정책 목표를 삼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최저생계비로 계속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던 그 연장선상에서 중위소득 30%를 일단 빈곤선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늘 이제 빈곤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는 국제 기준으로 어쨌든 중위소득 50%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사실은 이제 정책을 투입을 해도 사실은 그 30%에 맞게만 투입을 하지 50%에 맞게 투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빈곤율을 해소하는 정책과 실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분명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필요하다면 가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쨌든 저는 균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히 노인 인구가 워낙에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빈곤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의 역사가 짧고요. 특히 기초보장이 98년에야 이루어진, 그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빈곤선은 전물량 방식으로 계산해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하다 보니 상대적 빈곤 개념인 중위소득 50%라고 하는 건 상당한 갭이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줄이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었고, 또 사실 우리가 국민연금 기획할 때만 해도요. 국민연금이 86년에 법을 개정하고 88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 법 만든 건 73년이지만 88년에 개정했을 때의 기본 구상이 뭐냐 하면 40년 가입하고 그리고 소득의 40%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소득의 40% 기준이에요. 그거가 그 40% 수준이 이제 중위소득의 50%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준인데 실제로 대한민국 근로계층의 근로 근속 기간이 20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0%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급여 수준을 높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 아까 김원섭 선생님 말씀하실 때 국민연금이 소득지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설계되었는지, 설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보장을 위한 것인지의 질문은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그 선택이었고, 중요한 이슈였고, 한국의 선택은 두 개를 합치는 것이었어요. 반반, A 플러스 B. 그러니까 평균 소득하고 본인의 소득 둘 다를 반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 독일식은 이게 소득 보장 그러니까 소득 지위 보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소득 비례라는 얘기고요. 영국의 보험 사회보험은 최저 보장, 연금은 최저 보장. 그 두 개를 사실은 우리는 혼합시킨 것인데, 이걸 끌고 오다 보니 급여 수준을 높이려면 보험료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보험료 수준 높이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확대하면서 퇴직연금을 없애는 걸 약속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시 퇴직연금
다시 돌리려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 있고 사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로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까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진짜 굉장히 구조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김원성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게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여성의 고용 참여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사회보험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은 소득주의 보장 목표를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기능이 이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제가 첨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참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향후 세대는 나아질까 하는 거. 석재원 선생님 베이비 부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의 노인 빈곤율은 개선될 것이다. 요즘 뭐 세대론이 아주 한창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386을 포함하는 베이비 부모들은 아주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전 세대인 지금 현재 노인 세대들은 산업화 세대로서 그냥 물러나게 되어서 정말 빈곤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불평등하다고 지금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노인이 되면 그들의 경제 형편은 좀 낫겠죠. 그런데 석재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그들의 빈곤율은 낮을지 몰라요. 근데 그리고 또 연금도 오래 가입했고 연금의 그 두터운 리턴 레이트가 두터운 그런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사실 젊은 세대들은 선생님 말씀으로는 경제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부담도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중위소득이 아마 떨어지게 되므로 빈곤율, 노인 빈곤율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정말 암울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해결은 사실 그런 점에서 해결이 진짜 필요한 것이지 빈곤율이 내려가는 것만이 해결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제가 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질문 더 받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좀 말씀을 네네네. 첨언해야 될지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다차원적 빈곤 문제는 이제 저는 정말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유럽에서는 2000년 이후에 사회적 배제 지표로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빈곤, 뭐 고용, 건강 최근에는 이제 건강에서 정신 건강 이게 중요하고 사회 활동 이걸 지표로 만들어서 매 2년마다 국가별로 보고하게 되고 그게 공고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2005년 이후에 여기에 대한 보사연에서 강신욱 박사님 중심으로 연구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지부에서 앞으로는 빈곤이나 이런 걸 양극화가 아니고 이게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자 이까지는 안 간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이미 상당히 연구가 진전돼 있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금 문제는 이거 얘기를 많이 했죠. 정의당에서 옛날에 정의당이 있던가 정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은 복지 확대론이다라고 구라를 쳤는데 정말 구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멍청한 게 그런 짓이고요. 이게 세계에서 이제 복지 국가를 건설한 많은 나라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정세를 해서 이걸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나라 하나도 없고요. 어쩌다가 이제 일정한 크리티컬한 시기에 그런 이야기가 논쟁이 된 적은 있습니다.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쟁이 된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어느 국가가 우리가 돈을 복지국가 이거 하려면 이거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붙들고 협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사람들의 의지를 모으다 보면 거기에 더 재정을 투자하게 되고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점진적이고 보이지 않게 인비지블하게 보이지 않게 비난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절대로 대놓고 우리 올리겠다 이야기하면 세상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식으로 복지국가 이룬 나라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은 재정적으로 매년 흑자잖아요. 흑자인 나라에서 무슨 세금 올려요? 있는 흑자 돈을 다 빼서 써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어떤 학자들 경우에 자기를 좀 다른 것과 좀 차별화되려고 튀려고 그렇게 하는 정치 세력들이, 특히 정의당 그때 민주당에서 2010년 이후에 보편적 복지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뭔가 보편적 복지 민주당에 가져가니까 우리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정직한 보편적 복지, 저희들은 정직하지 못.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문제는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뭐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돼. 그럼 이 기준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막 쪼아서 이게 좀 기준 다른 걸 좀 만들어 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공무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정치가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50% 가지고 이걸 해결한다 이렇게 용감하게 가셔야 되는데, 비겁한 정치가 관료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을 막 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네네, 보충- 말씀하시죠. 약간 이제 그 열기를 조금 띄우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그 김원석 교수님 하신 말씀에는 상당히 그 반대하는데요. 사실은 서구 국가의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OECD 국가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 그 조세를 포함해서 부담률이 GDP 한 7-8% 정도가 평균보다 낮을 거예요. 그리고 복지 지출은 한 10% 정도가 낮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복지 지출 10%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까지를 포함해서 한 7-8%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사회보험료.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해서 거둬온 그 수입 중에서 경제 부분으로 과도하게 투자된 거나 이런 거를 복지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이제 너무나 분명한 답입니다. 그러면 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데, 이제 뭐 가령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증세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수용성도 떨어지고, 사실은 지금 많은 정부들이 굉장히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김원석 교수님 말씀이 일리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제도 개선은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 증세 논의가 없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서구는 2차 대전에서 거의 소득세 80%, 자산세 80%, 상속세 90%까지 갔던 나라들이에요, 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거기는 계속 감세 추세를 걸어온 나라들이거든요. 비상시기에 과도하게 높았던 세금을 낮추는 논의를 했던 나라들이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80년대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논의가 되면서 과도하게 감세를 추진했던 이런 그 역사를 밟아왔던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전쟁에 의한 어떤 세제 형성이 안 된 나라거든요. 세금이 거의 없었던 나라고, 단지 우리나라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농지개혁 때문에 그나마 자산 분배가 평등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나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꾸로 논의를 해서, 그리고 그런 경험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소득세 정비 안 돼 있는 나라가 아직도 많아요. 그건 역사적인 경험의 차이고, 그런 나라들은 다 증세를 하고 세제를 갖춰야 되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논리에 우리가 그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증세를 하고 세제를 갖춰 나가야 될 과제가 있고, 특히 그런 면에서 누진적 소득세제, 그다음에 자산세의 강화,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중위소득 50%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40% 올리는 거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럽 국제적으로 중위소득 50%를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빈곤율을 중위소득 60%로 얘기를 합니다. EU 국가들은. 근데 사실은 그런 그 개념하고 공공부조에서 그거를 60%를 목표로 제공해 준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전반적인 복지제도, 조세제도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춰가자라는 얘기지, 공공부조 하나로 60%를 보장해 주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50% 보장해 주는 나라도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제가 40%를 얘기했냐면, 그 재미있는 얘기지만 실제 우리가 중위소득 30%로 얘기한다를 보장한다 그럴 때, 그때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우리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중위소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노인의 대다수 수급자가 속해 있는 1인 가구는 그 중위소득 개념으로 하면 20%를 보장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현재 3인 가구만 30%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1, 2인 가구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30%에서 40%로 높여가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일단 재산 기준을 대폭 개혁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속에서 40%로 가는 게 일단은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된다면 연금이 자리 잡고 여러 사회보험이 자리 잡고 뭐 보편 수당이 자리 잡으면서 50% 기준의 빈곤율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낮춰갈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중요한 논점들이 한두 개 더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 누가 지금 손든 청중이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듣고 할까요? 네네. 보여주세요. 아, 네. 조은 선생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그 전문가 선생님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는 논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인혜 선생님께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그리고 기초연금 개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안, 이렇게 제시해 준 것이 좀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한 제시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에 한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좀 저는 좀 보고 싶었던 거가, 너무 다른 뭐 노동시장 개선이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렇게 가면 굉장히 논의의 구조가 커지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먼저 보려고 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의 강화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 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보충적이냐, 그리고 국민연금도 보장성을 강화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느냐 아니냐, 지금 필요하지만은 급격한 구조 개선이 어렵다, 아니면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그 서로 다른 그런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냐면은, 앞으로 그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구인혜 교수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 김원숙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정책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전문가 선생님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정책 개선 방안,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에 한해서만이라도 어떤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논의 구조 안에서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런 정책 방안을 누군가가 제시를 해야 정책 방안을 가지고 수행하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을 시킬 때니까 그런 제안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정책 방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도적이라는 것이 논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주도적 구조가, 주도적 부처가 어디인가, 보건복지부인가? 아닌가? 그게 어디가 돼야 그 정책 방안을 누구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고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하는 시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공약 안에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 공약 안에 포함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이런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더 전문가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근데 그 선생님 말씀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요. 저는 여기는 공감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2018년 4차 재정 재계산을 하면서 그 대립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때하고 근본적인 차원의 차이는 그때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났고 결국은 두 개 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안을 주장을 했다고 보는데 오늘 얘기를 하는 기조는 기본적으로 다층적인 체계로 접근해서 접근을 하자라는 논의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크고요. 특히 기초연금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비중을 두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 그런 면에서는 과거 국민연금을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상황에서 사실은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이런 면에서 그 선을 넘어섰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재정 안정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게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3, 40년 뒤에 거를 때문에 뭐 이 보험료를 3%를 올리자 4%를 올리자라는 거는 보험 폐지하자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얘기들 그 취지는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선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에서 차이가 많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김원섭 교수님 생각한 제안을 6개월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초연금 방안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 선의 차이가 그렇게 깊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더 숙고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안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할 만한 안이다. 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할 만한 안인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봐야지 이게 대립할 수 없는 그런 선은 아니라고
보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원섭 선생님 안대로 하는 데는 조금 아마 장기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1990년대 초에 그 유명한 스웨덴에서 기초연금을 접었거든요. 기초연금을 100% 보장하는 게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40년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급한 불 끄고 그때 개혁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정치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경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우리 석재현 교수님 같은 최저 보증을 통해서 지금 시기는 보장성을 유지하되 시간이 가면서 국민연금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속으로 조금 많은 역할이 옮겨지는 이런 접근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여튼 답변을 드리는 거는, 논의 구조가 필요한데 논의 구조가 과거처럼 국민연금 하나를 놓고 그 좁은 시각에서 치고받는 논의 구조에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 굉장히 노후소득 보장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논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데 현재와 같이 기재부가 모든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의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 정도 재정 권한까지도 보건복지부나 사회부처가 가지면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게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청와대가 나서서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첨언하실 선생님들? 저도 김원- 여러 번 말씀이 나와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세가 뭐 필요 없다는 이야기 절대 한 적이 없고요. 증세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증세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득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에 비해서 뺏기는 거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좀 줄 테니까 너 좀 내놔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정세한 나라도 많은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정세 같은 경우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세하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해야지, 그냥 용감하게 지르지 말고 일단 흑자 나오면 무조건 복지로 돌린다, 예를 들어서 하고, 두 번째 지금 재정 부분에 대한 비율 중에서 복지가 아직까지 32% 이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50% 된다고요. 그 경제가 상당히 경제 투자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뭐 우리 정부 내에서 재정을 상당히 조정해서 복지 부분을 55%까지 몰아냈다, 몰아줬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그냥 너 당신 돈 받으려면 너 내야 돼, 그것도 모르는 병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그 논의하지 말자. 절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정치학은, 기초연금 이미 이제 그 없애기 불가능합니다. 뭐 스웨덴이 뭐 그때 스웨덴도 사실은 기초연금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 가다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국민들이 그 90%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개혁을 시도하다가 상당 뒤에 개혁이 성공하는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도 국민연금 90% 80% 이상 그 급여를 다 받는다, 이 시점 오면 당연히 저도 그런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저는 상당히 잡기 어렵다. 저도 뭐 많이 이야기하시다 어느 시점에서 넘어가면 된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잡기 어렵다.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더 비관적인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좀 부분적인 보충급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지금 현재 뭐 기본소득 이야기한 판에 기초연금이 너무 뭐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시대에 좀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논의 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들이 많거든요. 위원회에서도 해봤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해봤고,
그리고 여러 번 그러니까 2006년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그때 성공한 것은 처음에 위원회로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성공한 거는 국회에서 성공을 하거든요.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야 간 협상, 요새 뭐 뒷이야기도 많아요. 유시민 장관과 뭐 누가 협상 이게 그 정당들이 합의해서 성공했고 또 다른 성공의 경우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인데 그때도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공했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약간 좀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결정이 어디서 되느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그 위원회 만들어서 의사수렴해서 법안 밀면 되었었는데 이제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약간 그런 경험 정도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좀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경 선생님 혹시 네. 저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어쨌든 뭐 그 장을 펼치는 거는 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논의의 중심은 아까 구인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그 힘을 가지고 이끌어야지 사실은 논의가 완성될 수 있다. 지금 사실 이전의 개혁들도 사실은 청와대 중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기초연금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구인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이제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데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 이제 급여 수준이 40%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연수를 실질적으로 한 30년으로 보면은 30% 급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더 낮추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근데 지금 현재 40% 급여율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한 15, 16% 사실은 돼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9%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사회보장에 대해서 부담을 할 건 해야 된다. 그리고 증세할 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실제로 해야지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완전히 퇴장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인상해서 그 부담을 같이 해줘야지. 그 다음에 정말 미래 세대들의 그 지금 요즘 얘기하는 MZ 세대들의 그 부담을 좀 덜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연금기금이 완전히 그 소진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실은 이 고령화라는 그리고 연금이라는 문제는 저는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에 그 맡기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부터 확실하게 챙겨서 같이 책임지고 같이 고통 분담하고 같이 헤쳐나가야지 되는 문제로 만들어야지 되고 급여만 얘기하고 부담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올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죠. 없습니까? 네, 네 오늘 뭐 김태환 선생님 그만 괜찮다고요? 시간은 다 되었는데요. 혹시 지은이 선생님 아니 우리 원장님 없으세요? 네, 저는 네네 그러죠. 오케이.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구인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제도를 한꺼번에 같이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진일보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석재원 선생님의 토론 중에서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빈곤, 뭐 돌봄 빈곤, 그 다양한 그 삶에서의 그 결핍들을 이 경제적인 빈곤과 함께 고려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 빈곤의 빈곤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정책들이 그 건강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래서 뭐 의료보험제도 의료보장이 커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삶에 의미가 있게 건강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접근들이 같이 고려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럼 이것으로 3차 노인인권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